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문해 출판사에서 펴낸 생각의 탄생 저자가 밝히는 창조적 아이의 비밀, 내 아이를 키우는 상상력의 힘입니다. 이 책은 월드 플레이라는 가상 세계 만들기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의 중요성과 또 부모가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상상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6년 영국의 학자이자 작가인 벤자민 히스 월킨이라는 사람이 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회고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는 지적 영재인 아들의 박학다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박학다식함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아들 토머스는 학습 속도가 매우 빨랐는데 2살 때 읽기와 쓰기를 독학으로 익혔고 엄마 젖을 빨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습득했다. 또 아버지 말에 따르면 토머스는 알레스톤이라는 가상국가를 세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 가상 국가의 왕으로서 토마스는 역사를 기록하고 지도를 그렸으며 사회 제도를 설명하고 그 나라의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또 알렉스톤을 위해 언어도 새로 만들었는데 라틴어를 모델로 삼았다지만 소리와 리듬을 보면 완전히 즉흥적 기분의 산물이었다. 그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멜로디를 표시해서 코믹 오페라와 가상음악도 작곡하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는 알레스톤의 역사와 이야기뿐 아니라 이 가상음악도 설명했다. 아들이 어떻게 모든 상황을 그의 작업에 편입시키는지, 그가 현실에 대해 배운 것을 어떻게 환상적인 이야기나 노래로 바꿔놓는지, 또 그가 오페라, 사전 및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의 방식이나 수법 등을 어떻게 베끼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놀이를 하면서 토머스는 어릴 때의 가능성과 상당히 근사하게 닮은 능력을 발휘했다. 성숙한 천재의 활동으로서 인류를 즐겁게 하고 발전시킨 것은 무엇이든 다 발휘한 것이다.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지역에서 하틀리 콜리지라는 소년이 기발한 공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의 동생인 더 웬트에 따르면 그는 몽상적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영국의 낭만가 시인이자 평론가인 셰무얼 테일러 콜리지의 아들인 하틀리는 천성이 몹시 활동적인 아이로 자신의 발랄한 생각과 월드 플레이에 홀딱 빠져 있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그는 집 근처 땅 사이에 작은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걸 발견했다. 이 항아리 힘 가장자리에 하틀리는 마음속으로 사람이 사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8살이 되었을 때 항아리 힘은 더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와 에죽스리아라는 섬 대륙이 되었다. 더 웬트의 회상에 따르면 하틀리는 오랫동안 그 섬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성 들여 세웠는데 각 나라는 저마다 독립된 역사와 시민, 교회 조직, 문학, 종교와 정부 형태를 갖추었고 고유한 국가의 특성을 지녔다. 동생 더 웬트는 하틀리의 막역한 친구로서 종종 에죽스리아 해안에서 온 최신 정보를 읽고 즐거워하곤 했다. 실제로 그 가상 세계는 자유롭고 시적인 것만큼이나 정말로 실제처럼 보였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그의 누이 네널이 어릴 때 만든 어린이들의 왕국을 제외하면 토머스의 알레스톤과 하틀리의 에죽스리아가 아동기에 만든 세계로서는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것들이다. 그리고 그 후 1,200년 동안 월드플레이에 대한 언급이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샬럿, 브라넬, 에밀리, 앤 등 브론테 사남매가 만든 글래스타운이다.
하지만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놀았던 또 다른 작가들이 있었다. 영국의 유명 소설가 앤서니 트롤로페는 어릴 때 공중성을 만드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보다 덜 유명한 번역가 캐서린과 수제너 윙크워스 자매는 쌍둥이 요정 왕국을 다스렸다. 한편 무명 화가이자 회고록 집필가인 우나 헌트는 엄마의 바다 깔개에서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문학과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역시 어릴 때 세계를 만들었다. 시각예술가가 되기 한참 전에 미국의 화가이자 예술비평가 페어필드 포터는 에드팔로바라는 섬나라 지도를 만들었다. 유스티노프는 배우, 감독,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평화주의자의 나라인 콩코르디아의 구성에 대해 개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지질학자 너세니널 살러, 법률가 오스틴 태편 라이트,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이자 화가인 데즈먼드 모리스 역시 다들 어린 시절에 마음속 왕국을 건설했다. 이런 예들 가운데 단순한 놀이 이상인 경우가 들어있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의 작가인 영국의 케네스 그레이엄은 소년 시절에 가상의 시티를 만들었다. 무의식 분야의 선구적 심리학자인 융은 자신을 중세성의 지배자라고 상상했다. 그 성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지하 토굴의 실험실로 안내하는 불가사의한 고든 뿌리가 있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리는 가상 철도를 만들었다. 모차르트 남매는 비밀의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왕과 여왕이라고 불렀다. 한편 세월과 망각을 이겨내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남긴 예들도 있다. 엘리자베스 포스터 니체에 따르면 그녀가 오빠 프리드리히 니체는 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도자기로 만든 조그만 사람들과 동물들, 나부로 만든 병정들, 키가 4cm 되는 작은 자기 다람쥐를 위한 세계였다. 어린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람쥐 왕을 대신해 시와 희곡을 쓰고 음악을 작곡했으며 그 조그마한 군주를 위해 미술관까지 만들었다. 누이 동생의 회상에 따르면 그가 그린 그림들은 왕족에게 어울리는 것이었으며 아름다운 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장난감 벽돌 건물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월드 플레이에 실제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흔히 나중에 성공한 후 그것이 중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벤자민 멀킨의 알레스톤 지도와 역사가 재발행된 것처럼 헬렌 폴렛은 영재인 딸 바보라가 남긴 시와 이야기들의 카탈로그를 만들었다. 바보라가 만든 가상의 파크솔리아는 그녀가 13살 때 쓴 첫 소설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물론 월드플레이 유물의 최대 보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브론테 남매들 차지다. 그들이 손으로 꿰매 만든 수많은 작은 책들을 그들이 어린 시절에 남긴 방대한 원고와 함께 도서관 문서 보관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루이스가 손수 그리고 쓴 그림과 소설들의 원본 역시 도서관 문서 보관소에 가면 볼 수 있다. 낡은 옷장을 통해 도착한 비밀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나니아의 이 이야기들은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처럼 들리는데 이는 루이스가 어릴 때 가상세계 만들기 실습을 수도 없이 한 덕분이다. 20세기 초반에 잭스라고 알려진 C.S. 루이스와 그의 형 W.H. 혹은 와니는 가상의 땅에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놀았다. 3살 위인 형 와니는 기차와 증기선의 세계를 만들어서 인디아라고 불렀다. 잭스는 멋지게 차려입은 동물과 중세 기사들이 사는 세계를 만들어서 애니멀 랜드라고 불렀다. 와니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나자 잭스는 수많은 그림과 지도와 역사를 그리고 만들어내면서 두 개의 가상 세계를 곡순으로 통합했다.
그러면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개구리, 빅경을 비롯해 점점 늘어나는 인물들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한데 엮었다. 그가 1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 놀이는 흐지부지 사라졌지만 복수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다. C.S. 루이스가 그 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애니멀랜드의 지도를 그리고 연대기를 작성하면서 나는 소설가가 되려고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다. 복수나 하나 백과사전으로 편찬하면서 사건의 연대기를 확립했다. 그의 사후에 출판된 복순의 지도, 이야기, 역사들을 보면 그것들이 나니아를 창작하도록 준비시킨 경험이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아마도 복순놀이는 그의 형에게도 마찬가지 경험이었을 텐데 그는 뛰어난 솜씨로 인기 있는 역사책을 저술했다. 다른 사람들도 어린 시절의 월드플레이에서 성인기 창작 활동에 지원을 찾았는데 꼭 문학 분야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다. 유명한 미국의 시각예술가이자 조각가요,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인 클래스 올덴버그가 언젠가 도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작업은 완전히 독창적이다. 나는 그것을 꼬마일 때 만들었다. 실제로 그러했다. 1930년대 7살 때부터 몇 년 동안을 어린 클래스는 뉴변이라는 가상세계를 창조하는데 온통 몰두해 있었다. 뉴번은 아프리카의 남미 사이에 광활한 바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눈에 띄지 않는 섬이었다. 수많은 스크랩북을 지도, 그림, 도표, 계획서, 시방서들로 채우면서 올덴버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을 상상력을 갖춘 창조자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성숙한 예술가로서 그는 상상력을 발휘해 평범한 것이 기발한 것이 되도록 크기와 형태를 장난스럽게 조작하면서 일상적 소재들을 재인식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 작품들은 일종의 성인용 월드플레이가 되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판타지 규칙에 따른 평행 현실인 예술이다. 과학교육을 받은 철학자이자 소설 솔라리스의 저자인 폴란드의 스타니스와프 램 역시 어린 시절의 월드 플레이가 어른이 되어 쓴 작품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었다. 12살 무렵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어린 스타니스와프는 연구기관을 위한 시방서와 핸들로 모는 자전거의 실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또 여권과 정보 면허증도 제작했다. 교포에서 뜯어낸 은실로 종이를 꿰매 소책자를 만들고 그 표지에 잉크에 적신 동전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 놀이에는 인물도 플롯도 장소도 없었다. 그럼에도 훗날 램이 썼듯이 무에서부터 하나의 형태가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성인, 하나의 건물로 거기에는 한 번도 명명된 적 없는 미스터리 센터가 있었다. 램이 하던 창작 놀이와 성놀이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각각에서 상상력을 발휘한 창조 활동은 놀이이기도 하고 창작 행위이기도 했으며 또 그 자체 외에도 아무런 이유도 목표도 필요 없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결과들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는 텅 빈 여건에 대한 어린 시절의 애착이 20세기 후반의 반소설, 특히 자신의 소설을 예측한 것이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의 가상한 기계들도 과학에 기반한 미래학이 덧쓰인 양피지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의 미래학은 특히 인간, 기계 상호작용과 관련이 깊었다. 루이스, 올덴버그, 램이 어린 시절의 월드 플레이에서 발견했던 평생 계속되는 창조성과의 연관성은 내게 하나의 계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기의 영감을 어린 시절의 경탄이나 표현의 기억에서 찾지만 이는 아동의 창조 정신과 창작 능력의 직접적인 통로라는 점에서 그 이상의 것이었다. 게다가 똑같은 충동이 시인, 화가, 음악가, 역사가, 심리학자, 생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동기에 월드플레이에서 연마한 모든 행동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분야 이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뜻이리라. 이러한 배경에서 딸이 하는 놀이의 목격자로서 내가 굉장한 기회를 가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가상세계 창조가 어떻게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달시키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레미나 루이스, 하틀리 콜리지나 바보라 플레덱에 알게 된 사실 덕분에 나는 내 딸이 하는 놀이의 두드러진 특징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딸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덕분에 그동안 외면당하던 월드플레이에 대한 기록을 밝힐 수 있었는지 모른다. 결국 어떤 부모나 그러하겠지만 나 역시 딸아이가 노는 동안 그 아이에게 질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나는 딸이 카렌드를 세우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그 놀이에 동기를 부여하는 영감과 영향, 또 놀이의 내용과 환경을 예의주시했다. 또 처음 싹을 틔우는 능력, 창조 과정, 직관, 발견 등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한 아동의 생생한 경험을 관찰하면서 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그 유용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